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쿠폰하우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자 토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최 연구원께서 어디 갔어요, 최 연구원?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3자 토론이 아닌 2자 토론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2자 토론? 예. 오늘도 제 옆에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모르겠는데. 예. 자, 오늘은 임대와 다세대 강원도의 상승, 그리고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이제 야당에서 발표한 그 안건 세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온 그 다세대들이 세금이 많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 그 전에 이제 뉴스에서도 시청자분들께는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임대 소득이 4,500만인데 이제 다세대 이제 건물주겠죠. 이제 건물주에서 세금이 임대 소득보다 많이 나온다. 세금이? 예. 그래서 뭐 보유세, 종부세, 뭐 농어촌 특별세, 뭐 등등 해서 이제 막 세금이 폭탄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물 한 12가구 기준으로 건물 전체가 뭐 한 공시가가 한 2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세금이 무려 8배나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세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죠. 세금이 8배?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세금이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종부세니, 뭐, 농어촌 특별세라니, 뭐, 교육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막 붙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뭐, 교육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도 미비하고, 그런데 거기에, 다세대라는 그 하나로, 사실은 그 노인 양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하나의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뉴스를 봤는데, 뭐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표본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연간 수익이 12가구일 때, 12개 세대겠죠? 12개 세대에, 일대에 세금이 4,800만 원이고 수익이 4,500만원이다. 그럼 300만 원 적자네. 그렇죠. 매달 3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더 큰 적자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뭐 집에 수리를 하거나 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평균 우리가 그 임대 소득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12달로 계산하지 않고요. 한 10달 정도를 계산합니다. 사실은. 세금 빼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세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집수리 뭐 이런 것들이 추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임대 수익을 계산을 할 때 이제 우리 수익률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이다.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1200. 근데 1200이라는 거를 계산에 넣으면 안 돼요. 원래는. 넣지 않고 1000만 원만 10단치만 계산을 해서 수익률에 넣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12달 1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지금의 그 4,500만 원을 수익이 생기는데 세금이 4,800만 원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딱 파고 들어가면 4,500이 아닐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내 생각에는 한 3,800만 원 정도가 순수 수익일 것이고 순수 세금은 4,800일 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하나의 이제 기사니까 이제 그냥 표준으로 나타난 것만 쓴 거지 실질적인 소득은 10달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전 정부 때부터 네. 뭐 그 전이던 전 정부든 간에 이제 사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정부에서 사실 엄청 뭐 좀 강조하고 많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자를 많이 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임대 사업자 부분을 많이 축소하고 네. 지금은 뭐 이렇게 폐지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이르렀는데 지금 폐지를 한다고 그렇게 또 바뀌는 바람에 예. 뭐 처음에는 저 혜택을 막 줄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혜택이 없다. 예. 임대 사업자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임대 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번호 자체가 의미 없는 번호가 됐다.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장려하던 정책을 지금은 이제 뭐 없애버렸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뭔가 좀 구제 방안이나 좀 뭔가 그런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에이, 뭐, 그건 모르나. 지금 26번 대책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뭐 하는 것들이 한두 번 아니고, 지금의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은 혼선을 일으키고, 혼선을 일으키고 불안하니까, 또 폐해반이 또 생기고, 또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불안해서 또 주택 사게 되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지금의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네. 4명 중에 1명이 20대 이하라는 거야. 그렇죠. 뭐 20대 뭐. 아니, 30대 이하. 네. 30대 이하. 30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새를 살고 있는데 또 그 세금 때문에 지금은 4,8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4,5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하지만 예. 그 집주인은 반드시 다음 세입자한테는 그거를 전가시켜서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렇죠. 당장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 그 30대 이하 그 젊은 친구들이 4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지금 새로 살고 있잖아요. 예.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거야. 왜냐면 30대 이하 중에서 4분의 1이 새로 살고 있다는 거는 그 젊은 친구들이 갈 곳을 잃고 전부 다 월세에 들어가 살고 월세를 많이 내면 가처분이 없어지고 소득은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젊은 세대가 되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다세대 주택에 이제 젊은 층들이 월세로 살고 있으면 이제 아마 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보다 사실은 많은 손실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에 월세를 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뭔가 자산의 상승을 이제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이제 손실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사실 경매가 또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런 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그렇죠. 또 뭐 밖에 뭐 문 앞에 뭐 붙여져 있고 또 뭐 통지서 날라오고 이러니까 엄청 불안에 시달리고. 요즘에 부동산에도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던 뭐 투자를 할 때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주택으로 따지면은 뭐 개인주택, 빌라, 뭐 연립,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우리가 상업시설에도 보면은 뭐 오피스텔, 상가주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다가구 있는 그런 그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가구 조그만 원룸형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의 경매가를 봐도 지금 절반으로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절반으로 떨어진 거는 그만큼 수요가 없는 거고 또 그런데 보면은 주변이 전부 다 그런 원룸들이 많은 거야. 예를 들면 그 원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구단위 해가지고 그 지구단위 내에는 원룸들을 많이 짓게끔 만들어 놓은 그 지구단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공실이 굉장히 많아 지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원룸들에 대한 선호가 좀 떨어지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잖아요. 원룸에 들어 사는 것보다 조그만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즘 투자하는 중에 좀 원룸 형태의 주택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또 사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공급 과잉이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 또 새 원룸이 들어서면 그리 또 이사를 가다. 그러니까 좀만 구식이 된 원룸 같은 경우는 빈 공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아까 얘기한 거대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4천만 원, 4,500만 원을 돈을 받아서 국가의 세금을 4,800만 원 내잖아요. 그럼 주인의 역할은 뭐야? 세무서야? 돈 받아서 정부에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니까 보태서. 근데 그 와중에 수리비 다 들고 그런 노력과 뭐 이것 그러니까 피땀 흘려 노력해서 세금 걷어서 정부에 세금을 내는데 모자라니까 일하고 투자하고 해서 돈을 받아서 세무서야 세무서 받아서 국가한테 모자라는 돈을 보태서 내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이거지 도대체. 맞습니다. 세무서야 세무서. 임대인이 아니고 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살는 게 아니라 세무서처럼 돈을 걷어서 정부한테 바치고 있다. 그런데 돈을 보태서 바치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한번 깊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중이 저리 신혼 떠나라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국민연금도 요즘은 보면은 50만 원도 안 나와. 뭘 소득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냐 이거지. 최소한 4,500을 벌었으면 한 2천만 원, 뭐 1,500만 원 세금을 가져가는 건 괜찮아. 근데 오버해서 4,800만 원을 낸다는 거는 세무서도 아니고 돈을 보태서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계산이 안 서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또 그러더구만. 아유 집을 그냥 부셔버리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게 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주택의 종류도 지금 그 예전에는 왜 이런 다가구, 다세대, 그 다음에 뭐 인천 뭐 이런 데만 해도 막 빌라촌 뭐 이런 거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이제 거주의 형태가 바뀌다 보니 요새는 이제 약간 변종 상품으로 뭐 아파텔, 뭐 레지던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지었던 빌라나 이제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좀 비선호하게 되고 이제 점점 뭐 공실도 생길 테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원하지 않게 되면 그건 나름의 이제 공급에 있어서 좀 많이 손해인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부동산 가격 결정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수요와 공급이 원칙적으로 맞긴 맞는데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유동자금이 얼마큼 많으냐가 또 틀려요. 왜냐면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유동자금이 많으면 옛날 주택이나 그 오래된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유동자금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쉽게 해서 A, B, C, D, E, F가 있다. A, B, C, D, E, F가 있다. 근데 유동자금이 많으면 A, B, C를 선호하죠. 그렇죠. 유동자금이 많으면.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유동자금이 없을 때는 A를 들어가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A, B, C, D, E, F잖아. F, E, D,
이 뒤에 것들이 이제 그 수요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긴 맞지만 유동자금에 따라서 상품의 종류가 틀려진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질러대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유동자금이 많다는 거는 지금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의 부채나 이런 것들이 다 심각하면서 사실 지금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나 전부 다 지금 빚을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유동자금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맞춰서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이라는 것은 유동자금과 연결이 돼 있다. 또 경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걸맞는 국민들의 주거의 안정을 들어가야지. 예. 그냥 한쪽 측면만 보고 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4,500 벌었는데 4,800을 세금 내는 거는 세무서야 돈 걷어서 정부 갖다 바치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그 뉴스 기사가 어떤 표면질 거고 뭐 다는 안 그럴 거예요. 다는 안 그럴 건데 그런 자체가 하나라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토론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떤 토론을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토론을 마무리 짓다 보면 이게 참 결론이 안 납니다, 솔직히. 결론이 나지 않는 토론. 정책을 낸 사람도 결론을 못 내리고 그렇죠. 정책을 내는데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문제를 항상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는데 문제에 답이 없어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점이 많은 게 단점일 수 있고, 또 그 단점이 단점이야 또. 그게 단점 투성인 것 같아요. 참 요즘은 이제 쉬운 시기가 아니네요. 네. 자, 다음은 이 강원도의 상승에 대한 뉴스입니다. 아까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세요. 네. 강원 뉴스에 따르면 이 웃돈이 5억씩이나 붙는 대형 아파트가 전용 102 이제 평방미터 초과한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그래서 결론은 미터당 평균 가격이 1234만. 그게 이제 전국에서 3위랍니다. 저희 강원도가. 도 중에서는. 그러니까 전국 광역 자치도 중에서 3위. 그러니까 자치도 중에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고. 돌아오면 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경북도, 경남도, 충청도, 충청남도. 이 도 중에서는 최고 높다. 그렇죠. 수도권, 경기도 제외하고.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좀 훌륭한 성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그 강원도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도보다는 좀 높다. 또 자연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사실상 그 거리가 우리나라 그 한반도가 길게 돼 있잖아요. 길게 돼 있잖아. 길게 돼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보다 옆으로 가는 시간이 더 짧은 거야. 짧습니다. 그쵸? 거리상으로. 자, 강원도 바로 옆에 붙였잖아. 수도권 옆에.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더 짧은 거야, 사실상. 근데 그동안 산, 강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터널 같은 걸 못 뚫는데 지금 교량이나 터널 같은 거 막 뚫잖아요. 그러니까 단거리가 되다 보는 거지. 그리고 또 자연 풍경도 좋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자연 좋은 데 살려고 하잖아. 뭐 그런 측면 저런 면도 있지만 수도권의 규제로 인해서 큰 규모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있는데 그 풍선 효과 어디냐 근접이야 바로. 그러니까 수도권 바로 옆에가 강원도잖아요. 수도권
그래서 좀 뭐 떨어진 데가 전라남도잖아. 네. 그죠? 네. 가운데 북도 충청남도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좀 먼 거지. 그래서 그 바로 근접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예. 크게. 예. 옛날에는 뭐 서울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옆에 있는 도시가 올라가고 또 옆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 도시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광역 단위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그런 차이점이겠죠. 예. 지금의 그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오는 그 투자가들이나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더 이상 이 규제 속에서 이 양도세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운용세 이런 거로 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비규제 지역으로 가겠다고 해서 좀 이동하는 투자가가 먼저 이랬거든요. 내가 먼저 이사 간 다음에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투자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사를 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의 투자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그 강원도에 5억이라는 프레임을 붙인 것도 강원도 사람이 프레임을 5억 주고는 안 샀을 것 같아. 수도권 사람이 프레임을 5억 주고 샀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지. 그 강원도 사람이 5억을 주고 프레임은 절대 안 살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사람이 이제 투자하는 것도 있고 투자해놓고 향후에 이사를 오려고 이제 그냥 사서 그런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나. 그럼 이제 이걸 요약해 보면 수도권 바로 옆에 있는 강원도가 이사 오기가 좋고 근거리고, 그렇죠? 교통편도 좋아지고. 근데 그 저쪽 밑에 있는 데보다는 낫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뭐 감히 생각을 해보지만 그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좀 이게 혜택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아마 강원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사태 들어서 사람들이 이 자연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 맑은 공기와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감사하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강원도의 청정지역, 이 뭐 산과 바다 이런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강원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 물론 저 밑에 있는 뭐 거제도도 물론 좋아요. 근데 이 차로 운전했을 때 거제도를 내비로 찍으면 한 560km 정도 나오고 여기는 서울에서 여기를 찍으면 한 260 정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뭐 정부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뭐 방침도 지방균형 발전이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코로나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이번에 대학교도 그렇고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그 다음에 출근도 다 이제 비대면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코로나가 끝나도 사실 이 기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비대면으로, 물론 직접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 전보다 비대면으로 하는 모든 일 처리가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다. 일상생활 속에. 통계자료를 보면은 비대면하고 재택근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게 3분의 1이 그런 그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기존에 만약 3개의 업체가 있었다. 3개 다 그 대면 회사였는데 실질적으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비대면으로 재택근무하는 것들이 더 낫다는 그 통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3분의 1이. 그러면 이제 최소한 3분의 1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비대면이라고 하면은 공기 좋은 데 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황사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덜하죠. 황사도. 근데 여기가 그 코로나가 발생된 것들은 이제 수도권에 걸리신 분들이 여기 와서 퍼뜨리는 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쪽에 또 그리고 바닷가 산에서 술 마시잖아. 술도 안 취해. 공기가 너무 좋아서. 분위기에 취하죠. 우리 이제 아는 이제 우리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저쪽에 산 기슭에 살아요. 예. 무섭겠네요. 아니 그냥 그거 자연이 저렇게 딱 가지고 공기 좋은 데 살고 물도 맑은 데 사는데 뭐 이 시내 나와서 소주를 한 병 먹으면 취한대. 근데 거기서 2병 먹어도 안 취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침이라도 개운하다는 거야. 공기가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비대면이나 이런 비대면 수업 업무에 이제 그런 게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고, 그 덕에 이제 더 이상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지금 강원도가 프레임이 5억 붙었던 거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그렇지. 이제 강원도가 강원도가 더 이상 강원도가 아니다. 예전에 강원도가 아니고 이제 점점 계속 교통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도 이제 뭐 전철이 들어오네, 뭐 버스도 실제로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제 교통도 가깝지. 그다음 업무도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게 되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강원도가 또 실제로 강릉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뭐 철도 호재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예. 인구도 이제 인구의 또 풍선 효과로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제 번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밑에 지방보다는 강원도가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으로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서 그런 효과가 더 있지 않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 규제 청정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많이 네, 투자자분들도 오셔서 이제 맑은 공기에 숨도 쉬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하는 이 배경에는 언젠가 나중에는 여기를 와서 좀 세컨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이 비규제 지역 청정 지역에 내가 은퇴를 해서 이쪽에 살고 싶다라는 배경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원도 역시 좀 청정하다, 투자적인 관점으로도 좀 미래가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까도 했지만 먼저 이사를 가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해놓고 향후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예, 예. 우리가 요즘 집값이 막 폭등하고 하니까 이러잖아요. 갭 투자로 집을 사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돈 좀 모아서 예. 들어가 살려고 내가 집값이 계속 폭등하니까 미리 이제 투자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갭 투자잖아. 예. 갭 투자 서울의 비중이 50%가 넘었다. 그 거래가 10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예. 52채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네. 갭 투자를 해놓은 거야. 엄청나네. 그럼 이제 투자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내 이사 들어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강원도에도 투자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사 올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 강원도에도 인구도 그렇고 이 주변 인프라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계속 발전해서 이제 다른 지방 광역시 부럽지 않은 그런 이 강원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하고 경기도 빼고 같은 도 중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투자도 강원도를 제일 많이 했어. 네. 수도권 사람들이 외지에 투자하는 비중을 보면 예. 제일 높아요, 강원도가. 네. 그게 하나의 이제 우리 강원도가 그 전에 강원도가 아니라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시는 발전할 수 있던 그런 거를 이제 잠재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토론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최근에 발표한 네. 세 명이 토론할 때는 세 개 주제를 하는 거고 둘이 할 때는 두 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두 명이지만 마음은 이제 세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 이제 세 개를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뭐 초심과 다르게 좀 약간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당이? 예. 그러니까 뭐 현재 기조대로 가겠다라고 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강력하게 이제 뭐
몇십 번 쏟아붓는 정책에 비해서 요즘 들어서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좀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야당 쪽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어요. 아, 예. 야당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내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안건을 발표를 한 건데. 근데 그걸 신경 쓰나? 지금 여당에서? 예, 물론 뭐 신경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쓰면 좋겠네요. 네. 그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양도세를 올리면 안 된다. 양도세 때문에 공급이 위축된다. 사실 신규 아파트만 짓는 게 공급이 아니라 다세대를 갖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공급을 내놓는 것, 그 물건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예 양도세 때문에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를 증여를 해. 그럼 또 증여받은 사람은 5년 동안 보유를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이 부동산이 숨을 수밖에 없다. 양도세 때문에. 매물 잠기게 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몇 년 전부터 그 가격이 막 오를 때부터 양도세를 이렇게 올리면 물건이 숨어버리니까 양도세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죠. 약간 여당도 그럴 거야. 왜냐면 한쪽에서 아니 이 사람네들의 그 양도세를 불로소득으로 본 거야. 불로소득 그렇게 불로소득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은 양도세를 빼줘야 물건이 나올 것 같은데 또 한쪽 편에서는 그렇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방치하면 어떻게 하냐.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더 올리는 게 맞다. 그런 기조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의 변했지. 조금 변했습니다. 빼줘야 되지 않냐. 근데 빼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생각에는 지금 1년 남았잖아요. 1년, 일본 정권이 1년 남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4년 또 버텼는데 뭐 1년 더 버티자. 양도세 빼주지 말자. 그런 기조가 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1년이나 남았는데 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하면서 좀 노심초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야당에서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밀고 나가보자 라고 막 이렇게 그 표현이 뭐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우린 이렇게 하겠다는 또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인. 그러니까 내년 대선 때는 우리를 찍어주세요 라고 표현한 게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 그거는 지금의 여당에서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거 말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그 재산세는 좀 완화를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뭐 간단히 살펴보면요. 뭐 대출 규제 완화, 뭐 종부세 재산세 완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관심 있는 부분이 공급 대책으로 해갖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배제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이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이 좀 아무래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효가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 2주택자, 3주택자 있잖아요. 규제 지역이야. 비규제 지역은 그런 게 없어. 비규제 지역은 그런 게 없는데 규제 지역에서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를 팔면 20% 중과세를 매기고 그렇죠. 또 세 채를 갖고 있는데도 한 채를 팔잖아. 그럼 30% 중과세를 매겨요. 그럼 기본 세율의 20% 30%잖아. 그러면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30%야. 그럼 절대 집 안 내놓지. 두 채 있는 사람도 한 채 팔면 20% 집 안 내놓지. 그런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 세율에서 20% 30% 이렇게 때리지 말고 옛날처럼 정상화를 하자. 지금 중과세, 중중과세야. 그거를 일시적으로 없애고 기본 세율만 가도 제 생각에도 옛날부터 했던 얘기지만 많은 주택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또 다주택들이 요번 기회에 기본 세율이다. 기본 세율 이번 기회에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가 다주택자라고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여당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아마 그랬을 거야. 야당에서도 안 될 거 알면서도 여당에서 그렇게 안 할 거 알면서도 찔러나 보자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역시 세 번째 토론 역시 이 답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답 없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도 물론 답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듣고 뭔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뭔가 이 보람된 그런 촬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면 좀 우리도 1년만 좀 참아보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여당도 조금의 어떤 진짜 주택 안정을 시키고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적이 많을 때 그 경제와 정책과 이런 주택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강원도에 우리가 방송이잖아요. 주로 수도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수도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강원도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는 조금 어떤 SOC나 모든 전망을 봤을 때 다른 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전망이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도가 아니냐, 이렇게 또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 지금. 그래서 강원도에서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북한하고도 또 가깝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로 별도로. 자, 아무튼 오늘 2자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 찍을 때는 3자 토론으로. 언제 오는데 출장 갔다가? 이번 주 주말에 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 예. 놀러 간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음에 뵐 때는 3자 토론으로 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